신익순 작가님의 지리산 쌍굴죽은 2024년 올해 7월에 출간된 소설집입니다. 모두 7편의 단편과 1편의 중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오늘 소개하는 작품은 생과 사라는 단편입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의문살 당하게 되면 바로 매스컴에서 알려주는 시대지만 예전엔 소리 없이 쓰러져간 젊디 젊은 청년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 부모들의 가슴에 묻은 아픔을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생과사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사고로 생명을 잃은 한 군인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펼쳐집니다. 이 기회를 빌어 모든 호국 영령들의 안식을 빌어봅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생과사 신익순. 걸뜬 몸이 서서히 물밑으로 가라앉아만 갔다. 중력이 부력을 앗았다. 일순간 이것이 내 생과의 마지막 하직 인사냐는 의식이 얼핏 스쳤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의 존재 같은 딴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만 전신을 심하게 버릇거렸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경계의 금이 그어지려는 찰나였다. 유격대 함성의 열기가 중동부 전선 FEBA 지역의 암암한 산골짜기를 맴돌았다. 악이다 깡이다. 몸 닭달질하며 땀바가지가 된 담찬 병사들의 악에 바친 쇠된 목청이 생동하는 군인의 기상을 더 높여줬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조별로 인솔해 주어진 코스로 이동시키고 때때로 시범을 보이는 일만 했다. 기초 장애물 이틀, 산악 코스 이틀, 종합 PT 체조 하루, 마지막 하루 화생방 가스 실습 등으로 교육이 실행됐다. 각 코스 이동 때마다 엄계열 중위의 눈에는 재작년 임관우 보병학교 화수농성산에서 봤던 유격 훈련 장면들이 어슴풀에 떠올랐다. 가장 하이라이트 코스는 수직 낙하 과정이었다. 이 코스에서 약 한 달 전 병사 한 명이 훈련 도중 익사한 사고가 있었다. 한 병사가 뛰어내린 후 조교들의 통제 실수로 곧바로 다음 병사가 뛰어내렸다. 앞선 병사가 물속 깊숙이 가라앉았다. 하침의 반작용으로 위로 올라오는 순간 후속으로 뛰어내린 병사의 군홧발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고 뇌진탕을 일으켜 다시 가라앉고만 사고였다. 낙하 훈련이 끝난 후 인원 파악을 하고서야 한 명이 없다는 걸 알았다. 부랴사랴 물속을 수색했지만 이미 사망한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였다. 얼마나 저수지 바닥을 핥히었던지 사체의 두 손의 손톱이 다 빠져 있었다. 그로 인해 엄중히 부대의 유격 훈련도 몇 주 드틴 뒤에야 참가하게 됐다. 부대 교체 전 엄중히 중대 내 3소대가 유격대 소대였으므로 조교와 교관 모두 잘 아는 터였다. 따라서 병사들이 다른 기수보다 훈련받기에 다소 편한 편이었다. 엄중위의 필승 4단 유격장에는 10m 높이 타워에서의 수직 낙하를 위해 댐을 쌓고 물을 근근하게 채운 소형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다. 2개 소대 병력이 한조가 되어 유격 코스를 돌고 있었다. 1소대장인 엄계열 중위는 2소대장인 학군 1년 후배 고성철 소위와 함께 소대원들을 이끌고 코스 이동을 해와 조교들에게 병력을 인계한 후 소대장들은 저수지 위로 올라왔다. 병사들은 저수지 댐 아래 평탄지에서 한참 동안 땅바닥을 뒹굴며 뒤제비꼬는 PT 체조로 정신을 빼앗긴 후 거의 탈진 상태로 둑방 위로 올라와 휘지곤하게 늘어진 몸을 날려 수직 낙하를 하게 된다.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높이에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맨정신에 뛰어내리기가 조련치 않다. 엄중이와 고소위는 저수지 타워 주변에서 지난날 받았던 보병학교
동북 유격장에서의 수직 낙하 훈련에 대해 잡담하며 소대원들이 올라올 때까지 휴식을 취했다. 한참이 지나도 소대원들이 올라오지 않자 고소인은 한창 담금질로 체력 단련 중인 소대원들을 보러 댐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혼자 남은 엄중이는 어차피 소대원들이 올라오면 시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몸도 적실 겸해서 유격 복장 그대로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가볍게 자맥질하며 수영했다. 어릴 적 시골 방죽에서 곧잘 헤엄을 치고 놀았기 때문에 수영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터라 별 생각 없이 모드레 짚으며 이리저리 헤엄질을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오류가 일어나고 말았다. 군화를 신은 상태에서 몸을 세웠던 게 큰 탈이었다. 예전에도 무거운 신발을 신고 수영을 했던 적은 없었으므로 그 위험성을 사전에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일단 몸이 수직으로 세워지자 군화 무게의 중력에 의해 몸을 수평으로 누일 수가 없었다. 별로 떨어지지 않은 바특한 저수지 가장자리까지 가려고 애발스럽게 무던히 허우적거렸지만 힘이 다 소진된 몸은 굳게 얻어는 수평 이동이 되지 못한 채 아래로 가라앉혀만 갔다. 양발은 이미 체력의 통제권을 벗어났기에 본능적으로 양팔만 세차게 허우적거렸다. 자, 이제 내 삶을 포기하자. 아슴아슴 멀어져가는 의식의 탈해가 점차 풀려나갔다.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젖혀 하늘을 쳐다보았다. 일렁이는 물결이 푸른 하늘을 가로막았다. 그 순간 이태전 세상을 뜬 중마고우 현태의 환한 얼굴이 흐느흐느 점점 커지면서 눈앞으로 다가왔다. 기열은 광복절이 되면 생각나는 게 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옴살 친구, 지음이라 할 수 있는 고향의 막역지우 남현태의 죽음이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원도 산골에서 일병으로 군복무 중 산악구보 훈련도 중에 쓰러졌다. 헬기로 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된 후 일주일 만에 운명했다. 8.15 기념대대 산악구보대회에서 10명이 숨진 집단 사고로 희생됐다. 첫 휴가를 마치고 귀대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변을 당했다. 현태의 휴가 당시 기열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군단 1년차 운무대 병영훈련을 받고 있었다. 원래는 현태도 기열과 함께 학군단에 입단해 장교로 복무하기로 했으나 고약한 학내 사건에 휘말려 서로 딴 길을 가게 됐다. 그들이 대학 2학년 2학기 때 피 끓는 대학생들의 유신 철폐를 위한 교내 데모가 우꾼우꾼하며 한창 고비사위에 접어들었다. 기숙사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나오던 현태는 현관 앞을 쓸고 가는 시위 학생 무리 속에 룸메이트에 떠밀려 얼떨결에 섞이게 됐다. 연일 들리는 데모대 구호 함성에 운달아 저도 모르게 인돌린 순식간의 일이었다. 탕약에 감초가 빠질까. 평소 여기저기 끼어들기 좋아하던 오지랖 넓은 친구의 손길을 차마 흩뿌릴 수 없었다. 새도 날려면 움츠리듯 현태는 이 무렵 학군단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던 때라 평소 남의 사위 오거나 말거나 데모대는 두덮은 터였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대여섯 명이 어깨동무하고 대열과 대열의 꼬리를 물며 캠퍼스 도로를 내달렸다. 교내에 진입한 전경들이 중무장을 한 채 진압봉을 들고 쫓아다녔으나 교내 지리에 익숙한 학생들을 따라잡기 힘들었다. 체류탄 가스에 눈물 콧물을 질질거리며 벌게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화장실 세면대를 찾는 것은 이 무렵 대학생들이 겪는 일상사였다. 그날 저녁 때 관할 역전 파출소에서 기숙사로 현태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즉시 출두하라는 통보였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쿨렁거리는
추리닝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월 정기 식권이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전경이 발견한 모양이었다. 다음 날 시범 케이스로 불려가 심한 고초를 당한 후 즉시 군으로 입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풀려났다. 그때 식권만 떨어뜨리지 않았어도 현태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니 손뭉치로 가슴을 칠 일이었다. 애군치고는 걷잡을 수 없는 거분이요. 종래는 횡액으로 이어졌다. 한갓 종이 쪽지 하나가 전정이 구말리 같은 한 인생의 대망을 꺾고 말았다. 본의 아니게 불뗄꾼이 되어버린 식권을 주워 넘긴 그 전경 댄둥이만 없었더라면 조물주가 담보한 앞길이 유망한 사람에 대해선 해사를 놓지 않는다는 방장부절의 철칙이 무참히 짓밟혔다. 운동장 중앙에 긴 횟가루 금을 그어 놓았다. 그 몽글디몽근 금단의 경계선을 거칠디 거친 한민족 분단의 38선인 양 살피로에서 대학생과 전경이 마주보고 섰다. 한쪽에서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다른 한쪽에선 전경들이 대모대 진압훈련, 소위 말하는 충정훈련을 하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머지않아 복학하면 저도 끼어들게 될 캠퍼스의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진압봉을 찔러야만 하는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전경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며칠 전 저 친구들의 건한 환송을 받으며 입영열차를 탔었는데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20세기 70년대 후반 대한민국 상하탑의 비극적 현실이었다. 현태가 죽고 기열이 처음으로 고향집에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휴가 나온 현태가 군복 차림으로 기열의 본가에 방문해 반찬으로 마당 터앗 한편에 막불덩이를 따 된장에 찍어 삼키며 안다미로 담은 밥에 어머니가 끓여준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을 걸상스레 비우고 갔단다. 그때 어딘가 모르게 힘이 없고 얼굴 기색이 상당히 그물어져 보였기에 평소 현태의 아금받고 활달한 모습만 보아왔던 어머니가 무척 의아스레 느꼈다고 했다. 현재 동작동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다. 기열은 합동 연결식과 안장식 때 가까스로 연락이 다 참석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기열 오빠, 현태 오빠가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연결식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치러집니다. 아버지가 기열 오빠에게 연락하라고 해서 소식 전합니다. 1979년 9월 19일 연하올림. 모든 편지가 기숙사로 오기 때문에 기열이 평소 학과 사무실에 갈 일은 별로 없었다. 우연찮게 들른 과 사무실에서 현태 여동생에게서 온 편지를 확인해 보니 연결식 시간이 바로 그날 오후였다. 천청병력 같은 굳은 소리에 충격에 더해 13시부터 군복 착용에 학군단 군사학 수업이 있으므로 조릿조릿 마음이 더 초조해졌다. 다행히 학군단 본부로 올라가 교관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수업에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다. 단복을 꿰지르고 열권하게 전철과 시내버스를 갈아타며 동작동 국립묘지 연결식장으로 정신없이 진등 한등 달려갔다. 이미 합동 장례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기독교 의례가 막 끝나자 천주교, 불교, 온불교 순으로 엄숙한 종교의식이 치러졌다. 군악대의 장송곡 연주에 맞춰 흰색 보자기에 쌓인 10여 구의 유골함이 장병들 손에 들려 느린 걸음으로 치바짓길 중턱에 35동 묘역으로 옮겨졌다. 묘역에는 땅을 판 매장인부들이 대기했고 검고 흰 조복을 입은 유족들이 서성이며 회읍하고 있었다. 묘역 면적 중 반 정도가 묘비로 차 있었다. 조만간 꽉 들어차리라. 좌우동 묘역은 이미 전 지역이 묘비로 점령돼 빈틈이 없었다.
유골함의 안장의식 중 현태 어머님은 말라버린 눈물을 훔치다가도 아들의 생전 모습이 눈에 어른거리며 제품에 달려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몸소리쳤다. 유골함 밑자리에 현태가 입대 전 사용했던 낡은 영어 콘사이스 한 권과 대학 재학 시의 교련복 탄띠 그리고 흰색 속옷 한 벌을 내려놓고 가볍게 흐느꼈다. 파놓은 구덩이 밑바닥을 약간 더 파내는 게 매장 규정에 엇갈 수도 있겠으나 고인 모친의 애절한 부탁이라 머쓱한 군일 인부들이 무일 수 없어 얼떨결에 삽질했다. 현태 여동생이 매장 인부에게 얼마간의 입막음 돈을 재빨리 쥐어주었다. 인부들의 허토 권유로 안치된 유골함에 상제를 대신해 남동생이 흙 한 줌을 뿌릴 때 꺼이꺼이 청노와 오열을 쏟으며 현태아를 연신 부르짖던 어머님의 원통한 절규와 그 험악했던 6.25 전쟁의 전투에서도 살아남은 난데 자식이 군에서 먼저 죽다니 라며 참전용사인 현태 아버님이 애소하며 늘어놓던 애고땜이 내내 기열의 귓전에 맴돌았다. 죽은 후 한동안 꿈속에 자주 나타나 기열을 힘들게 했다. 생시 모습 그대로 성글거리며 다가오는 그와 함께 행동할 때면 찰나에 이 친구가 살아있다는 착각으로 꿈속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깨고 나면 역시 그 친구의 부재에 실망하곤 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향후 몇 년간은 지속되리라고 본다. 생전 둘이서 뼈 물고 다짐하던 생의 활로 개척에 대한 미련이 크게 남아있음이던가. 기열이 서울에 있을 땐 현충일 국군의 날이나 울적할 때 꾀꾀로 찾아갔는데 이젠 군복무 중이라 당분간 그것도 힘들 것 같다. 아무튼 조용히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현태의 영결식 당일의 헛헛한 소감을 적은 기열의 글과 추모시 한 편이다. 1979년 9월 28일. 너무나 슬픈 일이다. 오늘 고향 친구 현태를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었다. 중고등학교, 재수 대학 시절 또렷하게 추억들로 떠오르는데 말없이 먼저 가버리다니. 대학 휴학 후 군복무 중 훈련 도중에 쓰러졌다. 고 육군 상병 남현태전. 현태야, 같이 실내골 방죽에서 헤엄치고 서천 길가 주점에서 막걸리 잔을 흔들며 앞날에 대한 청운의 꿈을 나누던 그때가 생각나느냐. 춥고 어둡고 길게만 느껴지던 재수 시절에 그 방황하던 몸부림도 잊지 않고 있겠지. 내가 일전에 보낸 군사우편에서 우리 나중에 만나면 같이 한 잔 술을 들자고 했지. 그런데 결국 내 휘휘한 무덤에 술을 따르는 신세가 되다니 이제 영원히 내가 따라주는 술 한 잔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아니, 훗날 언젠가 만나는 날 멋들어지게 네가 바라던 대로 한잔하자. 안장식 묘지에서 네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선하다. 우리 현태는 언제나 다시 오려나. 오기는 올 텐데. 나 역시 네가 불쑥 내 앞에 나타날 것만 같다.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정신만은 변치 않는 우정을 간직하자. 육신의 사귐이야 끊어졌지만 정신의 인연이야 다함이 있으랴. 그 인연을 이어줄 정이 남아있는 한 사나이 우정은 굳게 지켜야 할 도리라고 본다.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히 너를 간직하며 살겠다. 네가 못한 일, 네가 해야 할 일, 일생 내가 대신해 주마. 너의 웃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 날 괴롭게 만드는구나. 대근한 그리움에 아파 눈물 짓는다. 넌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남겨두고 눈을 감을 수 있었단 말이냐.
너무나 애난 일이 많다. 아무도 모르는 너와 나만의 이야기들. 서로 의지하려고 힘쓰며 위로해 주던 때. 자취방을 전전하며 웃고 울던 일들.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쳤다고 자부해라. 동작동 안풍한 언덕에서 편히 쉬어라. 두 눈 합쳐 잠들었으니 삶의 번뇌는 완전히 사라졌으리라. 혹시 울적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연락해라. 기꺼이 찾아가서 밀렸던 얘기나 나누면서 회포를 풀어보게. 좀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꾹 참고 지내거라. 내가 가끔 찾아갈 테니. 현태야, 정말 네 명복을 빈다. 결코 내 곁을 떠났다고 믿지 않는 다정한 친구 기열. 유격장 941생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러 엄중이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제대 말년 어느 날 뜻밖의 여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죽은 현태가 끔찍이 사랑했던 여자친구 지혜였다. 현태가 재수 시절부터 만났던 여자로 기열도 함께 어울려 다녔었다. 현태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다니는 고향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기열의 부대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낸다고 했다. 꼭 한번 만나고 싶으니 휴가 나오거든 연락하라며 그녀의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대학 시절 기열이 현태의 지혜와 함께 서로 맥이 통하여 파안대소하며 길라장이처럼 섭슬려 다니던 서울의 거리들. 냅들성을 거리낌 없이 발산하던 삼총사였다. 이리저리 뒤스럭스레 바장이며 미래를 꿈꾸고 자락자락 젊음을 불태웠던 명동거리. 인생의 종재기와 함지박을 저울질하며 나번득이고 방황하던 종로 선술집 거리. 솔레솔레 주머니 떨이하며 참새구이 안주에 소주잔을 기울이던 잠실 석촌호수의 헛가게인 날밤집 포장마차거리. 지혜의 아지트였던 연극의 메카 동숭동 대학로. 고흐의 아웃사이더적 행동에 여미를 품고자 하늘을 향해 입방정을 떨며 알량한 종주먹을 내지르고 조물주에게 크고 큰 소리로 대거리하던 신촌 목로집의 뒷골목길. 돌격 대장격이던 늠름하고 든직한 인물의 현태가 졸지에 사라지자 셋이서 쌓았던 그 많던 추억의 편린들도 일시의 허무한 신기루로 사라졌다. 제대 말년 휴가 중인 기열은 남대문 옆 롯데쇼핑센터 분수대 앞에서 지혜를 만났다. 세찬 물숨으로 솟구라지는 워터 오르간의 물줄기 사이로 미군복을 검게 염색한 속칭 스몰 상의를 행글행글하게 걸치고 트레이드마크인 한박 웃음을 지으며 거엽스러운 몸가짐에 현태가 툭박지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듯했다. 예전에 익숙했던 선들어진 정경이었다. 바람도 술안주로 삼을 수 있고 의기가 돋치면 구름조차도 남에게 선물할 수 있을 정도로 호방했던 젊은 풍우나 한 명이 지구상에서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 즈음 기열에게는 꿈과 생시가 잘 구분되지 않았다. 풋고추 절이 김치처럼 현태와 함께했던 생시 모습이 꿈속에 그대로 나타나곤 했다. 누구 말처럼 삶과 죽음은 푼치를 다툴 뿐 결국 하나인가. 불 떨어지면 구워 먹지. 현태가 기열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건 이승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둘은 지하철을 타고 동작역에 내려 국립묘지로 향했다. 둘 다 짓궂은 운명에 복종하며 절망에 진구렁이 빠진 곤고한 상태라 걸어가는 내내 눈만 씀뻑거릴 뿐 서로의 잔속을 내비치기가 거북했다.
버성긴 분위기 속에서 모카 지혜가 바라는 만남의 목적 외에는 별다른 말거리가 없었다. 지난번 왔을 때 묘비 성명에 오류가 생겨 현태의 정상 크기의 태자 밑에 오망부리로 기역자가 새겨져 현택으로 잘못된 걸 보고 관리 사무실에 정정을 요구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쓸모없이 권당질하는 것처럼 되지 않은 공무원이 빚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다. 얼렁방치고 넘어가려는 임시방편으로 언발에 오줌 넣기로 오류 부분을 시멘트로 거지 발사기같이 구저분하게 메워놓기만 했다. 국가영웅자 비석에 새겨진 신성한 이름 석자의 훼손이라. 언젠가 묘비석을 통거리로 갈아야 할 텐데 기열은 저녁 후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리라 빼물었다. 지난 현충일에 꽂아둔 것으로 보이는 철제 화병 속에 빛바랜 조화를 윤기가 도는 생화로 갈아 꽂고 소주를 친 후 절했다. 사랑하는 애인을 여의고 무연한 지혜는 곱다시 꿇어앉아 망감히 교차하는 듯 속눈물을 글썽 여늘키며 어깨를 들먹였다. 여자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위해선 결코 울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자의 일생 중 한창 물이 올라 풋풋한 우아미와 범접할 수 없는 지성미가 돋보이는 청춘기에 접어들었다. 천주교 신자인 그녀는 작은 성경책을 꺼내 머리를 주워기며 모간의 소리로 기도문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에세어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을 꿈꾸던 그녀는 현태의 죽음으로 상성해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에 봉착한 듯 보였다. 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인생이란 연극무대에 올려 행복의 바퀴를 돌려나가려던 원대한 미장센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만사가 탐탁치 않게 여겨졌으므로 일상에도 무심해졌다. 열심히던 대학 동아리 모임도 배갈기고 연락마저 두절했다. 부모, 형제, 친구가 말을 걸어와도 관심을 끊고 베스거리기만 했다. 핀란드어 중에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모호한 시수라는 단어가 있다. 용기와 무시무시한 결단력으로 주먹을 불끈 쥔다는 의미인 시수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현태와의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미래의 희망에 부풀어 있던 지혜는 한순간에 허방을 치고 완전히 물이 내려 잔행스럽게 짓밟힌 생애의 회원에 대한 실수로 여생을 살아가기로 옹골차게 결심했다. 작금의 상황을 관조해오던 그녀의 진로는 마음을 짓누르는 비세진 본능에 따라 현실 도피가 확고히 육화되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돌이켜보게 하는 6.25 전쟁, 월남전, 대간첩작전 등 수많은 전투의 전사자들. 기열은 동작동 언덕에 동서남북 전역을 점령한 수십만 개의 얼숭덜숭한 묘비를 보는 순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죽어야만 조롱을 나설 수 있는 사육새처럼 조롱 같은 험한 세상에 갇혀 한 세상 사육되다 끝판에는 가지 끄트머리에 매달린 가을의 마지막 잎새처럼 떨어질까 연연하다. 마침내 종말의 죽음으로 쇠창살에서 풀려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가련한 인간의 삶. 그가 받은 위안은 죽은 자의 자유가 산자의 속박을 비웃을 수 있음에 말미암았다. 창공을 치달리며 유유자적할 현태 영혼의 자유가 돋보였다. 야간이면 일 안 하고 쏘다니는 발로꾼이처럼 초록은 동색인 재바른 몇몇 임관 동기들이 의기투합해 승용차를 몰고 예전 근무지였던 전방 쪽 옛 단골 술집을 찾아가 끼리끼리 한잔하고 오는 분위기였다. 음주운전이 별 문제시 되지 않던 어두운 시절이었다. 엄종이는 침상에 둘러앉아
포도청 문고리도 뺄 기세로 겁없이 칼끝을 휘두르던 각자의 군생활 무용담을 나누는 자리에 끼게 됐다. 말빨 좋은 선후배 장교들의 휘뚜루마뚜루 헤집고 다녔던 옛 군문의 달근달근한 에피소드에 흠뻑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대화 도중에 말자루를 이어잡은 학군 3년 선배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바로 현태를 포함해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산악부대의 사고 정황을 상세히 접할 수 있었다. 유난히 캉캉하고 팔추한 얼굴에 약간 탐욕으로 나직이 집단 사망 사건의 별이를 선연하게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당시 해당 대대의 작전 장교였단다. 친구의 죽음을 새삼 곰파고 싶은 심정은 없었으나 군부대에서 맞은 애꿎은 시절이너니 기열의 애처롭고도 슬픈 과거를 들춰냈다. 부대 뒤 고지로 올라가는 산악구보에서 병사들이 열사병으로 기신없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출발 무렵 기온은 별 문제가 없었으나 구보 도중 웅신한 정도였던 날씨가 갑자기 찌물쿠어지더니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 통제관이 미쳐 손쓸 겨를이 없었다. 8.15 광복절 기념 소대대항 구보대회라 상위 등수면 포상 휴가가 기다리고 등수가 떨어지면 부대 복귀 후 심한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병 일병들은 되알지게 닭달질하며 재우치는 고참들의 귀띔질에 주눅이 들다 보니 그들에게 나질이 보이지 않기 위해 애면글면 길을 서고 뛸 수밖에 없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쓰러지면 치명적인 탈은 없지만 군인에게 필수적인 신상필벌 의식의 띠를 졸라매어 속바람이 일어날 때까지 필사적으로 뛰게 했다. 마침내 극한의 경계를 넘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퍽퍽 쓰러졌다. 결국 일사병보다 훨씬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에 덫에 걸려 10명의 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대대 연병장의 대대장을 비롯한 전 병력이 독살라 술렁거리며 사박스레 집어새는 유족들 앞에 꿇어앉아 주리대를 안고 백배 사죄했다. 하늘도 노했는지 세찬 빗줄기가 노들이듯 몰아쳐 내렸다. 물초가 된 군복 차림의 400여 명 장병들이 무릎 꿇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자의반 타의반의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당연히 그 선배 작전 장교도 비 맞은 생쥐꼴로 고추앉아 있었다. 이 사고 이후 특수군을 제외한 전군의 일반 부대에서 산악구보가 폐지됐다. 실내골 깡촌 고갯길 마루에 새 인형이 드리워졌다. 양옆 그림자 길이는 가외방 하나, 아창대는 중간 그림자는 턱도 없이 짧다. 배숲으로 에워싸인 좁은 후미길을 얼마간 통과하자 둥그레 자리한 확 트인 동네가 나타났다. 마을 한복판에 조촐한 하늘바라기를 끼고 시골집들이 하루같이 밭들이 널린 산기슭 주위로 빙 둘러쳐져 들쑥날쑥 박혔다. 이 마을에 쌀을 공급하는 유일처로 보이는 논에는 밀짚 모자를 눌러 쓴 농부들이 한창 칼가래질에 열중이었다. 돌과 푸새가 뒤섞인 서너 무더기의 각담이 가장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길턱 못밭에는 지난해 따지 않아 으등그러진 대바라기 고추와 말라 비틀어진 가느다란 덩굴에 간직에 매달린 주인 잃은 속구른 굴퉁이들, 째마리만 남은 쑥쑥으리한 감자알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골짜기 쪽 먼 발치 산중턱에 우뚝 선 방죽뒤 들밭에 콩노굿이 일고 거뭇거뭇한 녹음방초가 초록깃발을 곤대짓하며 산이마를 향해 뻗쳐져 올랐다. 먼 산 뻐꾸기 울음소리가 은연히 들려왔다. 기어이 힐끗 저수지 쪽을 올려다본 순간 해지는 줄도 모르고 물이 근근한 방죽에서
헤엄치며 놀던 어린 때 친구들 생각이 불현듯 밀려왔다. 길가에 바싹 붙은 마을 길라들이 모퉁이 외주물집 구멍가게에 고부장한 할머니가 낯선 외지인의 등장에 고개를 깨룩 내밀고 빠끔히 쳐다보았다. 눈인사를 보낸 기열은 논들 가장자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몇몇 친구들 집을 향해 뻗친 이 외길목 가게에서 라면과 주전부리 과자를 사던 옛 중학교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설면해진 동창 친구 아무개의 외목장수 할머니거니 어림해 볼 뿐이었다. 아버지가 인근에서 유명한 통매장이었던 그 친구도 중학교 졸업 후 이때껏 본 적이 없으니 이름과 얼굴이 선뜻 매치되지 않았다. 서너 살 돼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일매지게 걷고 있는 여자는 초행길인 듯 초강초강한 얼굴에 긴장의 빛이 역력했다. 널찍한 마을 턴마당을 가로지른 기열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온통 죽담으로 둘러싸인 고삿길을 두서너 번 꺾고 돌아 어느 막다른 돌각담을 낀 퇴색된 기와집 문간 앞에 멈춰 섰다. 계십니까? 빗장이 풀린 양철 대문을 사부작이 밀어내며 저기와 난채를 향해 인기척을 돋웠다. 집채 오른쪽으로 너봇이 펼쳐진 텃밭에 조잡들어 굴타리 먹은 호박 논출과 지러져 깨깨 마른 냄새의 가시랭이가 두둑 여기저기 귀살스레 흩어져 있는 거로 보아 이 집 주인장이 집안 밭농사엔 무감한 듯해 보였다. 그래도 바깥 논밭 농사에 필요한 거름은 문간방 옆 마당 귀퉁이에 두엄발치에 무드러지게 쟁여 썩히고 있었다. 골거지가 미뤄진 텃밭 너머 담벼락 한 구석에 까대기한 외양간에 갇힌 황소 한 마리가 구유 뒤에서 온다의 근육을 불뚝거리고 연신 고추뿔을 치받아 고갯짓 해대며 뽑아내는 영각과 원앙소리 외는 집 주위가 물을 뿌린 듯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밖에 누구신교? 대청 유리창 미닫이 문을 빠끔 열고 안주인이 강파른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기열입니다. 아 그래 기열이 니가 어쩐 일이고 어이 들어오니라. 막 대문간을 넘어와 마당에 서 있는 기열 옆에서 주춤거리는 곱단하게 생긴 배절문 여자와 어린애를 갈마보던 현태 모친이 마룻전 아래 대도를 밟고 선 채 만사가 구살머리 적은 듯 돌된 목소리로 힘없이 말을 이었다. 예전에 괄하던 모습은 씻은 듯 사라지고 몸물 위에 떠있는 검불 너겁처럼 힘이 하나도 없이 설이 맞은 구렁이로 변해 있었다. 집안 대들보였던 큰아들을 군에 바치고 두들장을 진 채 낙담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그녀의 침체된 분위기가 두상스러운 말본새를 살필 머리도 없이 한눈에 얼굴에 내발려 보였다. 니 언제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노? 마루로 올라가자. 아버님은 집에 안 계세요? 요 앞 개천 건너 논에 물골 살피러 잠깐 나가셨다. 옆집에 시켜 오시라고 기별할 킨게. 그녀는 중고등학교 때 주살나게 드나들던 아들 친구가 반갑긴 했지만 한편으론 죽은 아들 생각이 나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기열은 현태 모친이 그를 볼 때마다 훌쩍이기만 해 설날 세배 길 외에는 되도록 방문을 자제해왔다. 넋을 잃은 듯한 손길로 삶은 땅콩을 담은 소래기를 마룻바닥에 내려놓으며 낯선 두 모자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새 부쩍 야위어진 흡수룩한 신관의 현태 아버님이 윗부분이 두려빠진 빛바랜 메꼬 모자를 쓰고 삽자루를 쥔 채 헛기침을 앞세우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간 옆 잿간 벽체에 삽을 팽개치고 맞은편에 들어장여 놓은 나무 단불에 낯가리를 한 차례 추슬려 올려더니 마당 한편 수도가루가 손을 닦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추씨같이 검찬 분이었는데 굴터분한 노이 냄새가 전에 없이 쇠잔해진 그의 기력을 직감케 했다. 두 분이 너렁청한 대청마루 안측에 나란히 앉자 기어이 너붓이 큰절을 했다. 목에 걸친 하얀 목수건을 끌어당겨 얼굴에 땀을 훔치던 부치는 한 가족이면 함께 절하면 될 것이지 혼자 절하는 기열에게 설핏 의아심이 들었다. 이어 얼쯤 몸을 사리고 있던 여자와 아이가 함께 너픈 큰절을 했다. 어린애는 영문도 모른 채 휘떡거리며 엄마를 따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명절도 아인데 어쩐 일로 왔노? 그간 별일 없었고 읍내 사시는 네 양친도 잘 계시제? 예, 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잘 지냅니다. 고향의 부모님도 잘 계시고요. 그런데 네 장가 갈 때 연락하지 그랬나? 식장에 현종이라도 보냈을 낀데. 아버님, 그거 오해십니다. 전 아직 장가 안 갔습니다. 이 여자분은 제 아내가 아니고. 순간 서름이 밀려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곁눈질로 바라본 여자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놀라지 마시고 제 말 잘 들으시소. 이 아이는 현태 아들이고 이분은 그 생모입니다. 기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두망찰한 모친이 무릎을 털고 펄쩍 뛰며 외마디를 질렀다. 무엇이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그라마 이 처자가 우리 집 며느리인 셈인가? 예, 현태와는 대학 재수 시절부터 사귀어왔고 서로 사랑의 장래를 약속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 시절 저도 가끔 함께 만났더랬습니다. 현태 죽고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고 그동안 친정집에서 키워왔습니다. 이분은 곧 수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아들을 할아버지한테 맡기기로 하고 오늘 방문했습니다. 여자는 소박대기인 양 다소곳이 도도앉아 속눈을 뜨고 쓰다달다 말이 없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로부터 눈을 뗀 현태 아버님이 그제야 눈길을 돌려 제 어미에게 들엉겨붙어 치맛단을 잡고 조물락거리며 발사심을 하고 있는 손자 용모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얼굴이 나베빼타고 대살이 쪄 오동보동 포시러운 게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나보였다. 당신과 두 아들의 유전적 특징인 큰 눈과 긴 속눈썹이 예외 없이 아이의 조그만 얼굴에 또렷한 근터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모친은 얼빠진 눈으로 뜻밖의 방문자를 쳐다보며 쓰다 달다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제 생각으로는 올 초 결혼한 현태 동생 현종이 호적에 올려 키웠으면 합니다. 어쨌건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할 듯해서 며칠 후 이분이 수녀원에 입회하게 되면 제가 손자를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현역 장군의 외손자입니다. 현태와 지혜의 장래 꿈이 얼마나 창대했을까. 기열은 생각하면 할수록 현태의 생사를 갈라놓은 그 산악구보가 원망스러웠다. 한편으로 그가 군 시절 유격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은 이승의 뒷일을 부탁하려는 현태 혼백의 염려 덕분이라 확신했다. 기열 모친 안동댁은 키발을 하고 돌담 갓돌 너머로 흘깃흘깃 집안을 훔쳐보며 지나가는 무리의 눈길을 피해
일찌감치 안방에 머물렀다. 기열이 엄마 계시는겨. 하얀 광목옷을 받쳐입고 지친 대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중년 여인이 주인 댁을 찾았다. 인기척을 느낀 안동댁이 안방 떼창을 통해 방문객을 확인하고는 바삐 털신을 지르신고 치맛자락을 칠떡칠떡 끌며 대청마루 아래 섬돌로 내려섰다. 현태 엄마 아입니까? 어서 오시다. 현태 엄만 현태를 굳히고 몇 년간은 현충 일대 아들 만나러 간다며 현태 아버지와 함께 서울 동작동 묘지를 찾아갔다. 10년이 훌쩍 지난 요즘 새는 기력도 달릴 뿐만 아니라 서울로 시집간 딸내가 참배함으로 대신 이곳 청암산 충원탑을 찾아오곤 했다. 서너 해 전부턴 기력이 조락해진 현태 아버지가 별 관심을 두지 않자 혼자 현충일 합동 추모식에 참석했다. 칠레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걷고 버스 타고 걷고를 반복해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자식을 만난다는 기대 하나로 심한 오르막길을 도드밟아 올랐다. 가삐 숨을 몰아쉬며 외죽외죽 비척거리는 발걸음을 떼어나가면서 추모 행사를 마치고 내려갈 땐 기어린의 집에 들러 기어리 모친과 안부를 나누곤 해왔다. 이날은 마침 읍내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장구러기 팔꿈치에 걸려 있었다. 아마 그 바구니에 소주 한 병을 꼬부쳐 담아 올라가 아들 영혼과 마주한 채 메마른 눈물을 짜내며 홀짝홀짝 다 비웠으리라. 서울 사는 기어린 잘 지내지에. 지난 설날 때도 백화수복 한 병 사들고 세비하러 실내골 촌 골짜기까지 왔대예. 인자 안 와도 되는데. 그나저나 손자들도 많이 컸겠네. 예, 다들 별일 없니다. 현태 아들은 중학생이겠네요. 공부는 잘하고요. 몰라 예, 지혜 비엠이 닮았는지 성적은 상위권에 든다 카대예. 손자 친모는 연락이 되니까. 캬 애미야, 인정머리 없는 독한 년이지. 넘보기 남사 실어버서 원참. 옴딱지 떼듯 자식을 내버리다니. 풍문에 듣자이 불란선가 어디서 수녀질 한다 카대예. 애 맡기고 난 뒤로 우리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으십니다. 강원도 포수 저리 가라라 예. 현태 어머니는 손자를 맡기려 찾아와 지악스럽게 굴며 이런 방구도 없이 얼굴 한 번 보인 게 다인 며느리 같지 않은 약스러운 며느리가 영 맞듯하는지 흉화적 차원을 넘어 덕거리까지 붙여가며 험한 말을 거침없이 뉘까렸다. 다만 이제는 마음속에 타오르던 슬픔의 불길이 어느 정도 시그러져 사위었는지 몇 년 전까지 늘어놓던 죽은 아들에 대한 넋두린 많이 숙어졌다. 세월이 약이라더니 곁에서 지켜보는 탈없이 도담도담 자라나는 손자의 삶이 아들의 죽음을 애껴가는 듯해 보였다. 산자의 어미인 안동댁은 죽은 자의 어미를 대하는 결결이 항상 뭔가 모를 서머함을 느껴왔다. 괜스레 걸리는 마음의 부담이었다. 부록의 나이를 막 넘어선 틀스럽게 생긴 헌원장부 남현철 중령은 뒷짐을 진 채 미렷한 턱을 연신 벌럭거리며 대대장실 창문을 통해 연병장을 눈자리가 나도록 쳐다보고 있었다. 뒷산 중턱 작전도로변에 서 있는 위령탑에 올라 대대의 고래로 내려오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당직 사령을 뺀 대대 전 간부가 연병장에 집결했다. 남중령이 태어나기 바로 전해에 본 대대 10명의 병사가 산악구보 중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었다. 벌써 40여 년 전 일이었다. 그 10명의 지실바지 병사 중 한 명이 남중령의 친부 남현태였다.
연철은 삼촌의 아들로 거쿨지게 성장해 우람하고 도진 체력과 강한 의지를 소유한 직업 군인이 됐다. 유년 시절 친모의 존재를 모른 채 또래들과 경쟁해야 했으므로 억척 보두로 자랐다. 조부가 손자 이름을 지을 때 아랫대 돌림자가 철이었는데 인생을 강철처럼 강하게 살지 말고 세상만사 연하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연철이라 지었다. 죽은 아들이 너무 뻣뻣하게 서있다 부러져 버렸다는 선입관이 그의 뇌리에 강하게 새겨졌기 때문이다. 강산이 4번 바뀔 만큼 세월이 많이 흘러 매년 지내는 위령제에 유족들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 남종령은 이참에 키워주신 부모님과 구순을 바라보는 조부 조모를 모셔왔다. 연병장에 도착한 조부의 눈에는 사고 당시 비 내리는 연병장에서 물에 빠진 새양쥐처럼 웅숭그리고 꿇어앉아 급준 채에 석고 대지하며 피오름을 삼키는 유족들에게 개게 빌던 맷가마리 대대장의 젖은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날은 아침나절 일찍 먼지잼만 지짐거리며 겨우 한두 방울 내리다 말고 비거스렁이도 거친 채 햇발이 퍼져 사위가 환했다. 근 반세기 전 보았던 담장 높이의 메타세코이아들이 기강차게 자라 하늘을 찌를 듯 거한 고목으로 변해 연병장 주위를 늘어니 뒤덮었다. 골바람이 방향을 틀어 제너미로 변해 계곡을 타고 연병장 쪽으로 내려와 쓸려나간 겉흙으로 드문드문 드러난 돌덩이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다. 손자의 대대장 집차에 올라 처처한 산기슭에 비포장 작전도로를 타기 시작했다. 그의 쩍 사랑하던 아들이 이 길을 오르다 쓰러져 숨졌다. 그 아들의 아들 덕분에 그 비운의 길을 다시 접하게 된 조부의 올가망한 심정은 그 무슨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으리라. 처음엔 가슴을 쥐었단 애통함에 망연자실하다. 갈수록 곱살긴 운명을 한탄하며 서리서리 쌓인 울분에 부르르 떨었는데 이제는 남몰래 흘리던 그 회환의 눈물이 흐르는 물에 씻겨내려 다 말라버렸다. 삶의 의미를 한 번쯤 깊게 들여다볼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덕음덕음 나이만 먹어 미수를 넘긴 근 자식을 가슴에 묻고 고통을 묵새기며 애상에 갇혀 산 붓의 인생의 종착지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평생 그의 뇌리에 따리를 틀고 앉아 눈의 가시로 근대왔던 투억신이 그 불구대천의 찰원수와의 이별도 끝이 보였다. 죽지 못해 산다란 말이 젊은 시절의 그에겐 세상이 험난하고 사는 게 힘들어도 어쨌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죽음을 부정하는 도전적 삶의 의미로 통했지만 구순을 맞이하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와닿았다. 죽음이란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으므로 고달픈 생을 이만 하직하고 싶어도 못하고 억지 춘향이로 살아간다라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의미로 비오사단 산악훈련 순직 추모탑. 연철은 친부의 영전에 분양하고 묵배했다. 조모는 말라붙은 눈물샘이 되살아나긴 한 듯 손자의 손을 꼭 잡고 가볍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철부지 연철을 끌어안고 속살대곤 하시던 할머니 예전 모습이 남종령의 뇌리를 스쳐갔다. 연철아, 네 아버지 너무 불쌍하지 않냐? 예전엔 아들의 죽음을 손자에게 말할 때 너무 아깝지라고 했는데 이젠 너무 불쌍하지로 바뀌었다. 남종령이 보아하니 아쉬움으로 점철됐던 할머니 일생의 회한도 세월의 강물에 거지반 희석되어 무덤덤한 동정으로 자리매김한 듯했다.
뒷짐을 지고 어기죽거리며 탈색해 희미해진 탑 뒷면의 추목글을 초군초군 읽어가던 조부는 아들의 이름 남현태 석자에 손을 얹고 묵도에 잠겼다. 그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태야, 인자 곧 아버지 엄마가 니를 만나러 갈기니 좀에만 더 기다리거래.